19년 만에 열린 구치소 청문회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오전 최순실 씨가 수감이 되어 있는 서울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청문회 출석을 압박했지만 여전히 불출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전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청문회가 열린 상태지만 최순실은 나오지 않은 거죠?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결국 최순실 청문회인데 최순실 없는 청문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우려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최순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것은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지금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실, 소위 감방이라고 하는 곳에까지도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동행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얼마 전에 이 교도소 측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준비가 되면 적어도 그 수용실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 갔을 때 이제 최순실이 또 어떤 그 질의의 조사에 응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이게 형식이 면담을 신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형식이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청문회라는 건 원래 조사 청문회가 있고 입법 청문회가 있는데요.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은 조사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현장 조사, 다시 말하면 현장 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묻는 것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전에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특별면회를 신청해서라도 만나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특별면회 형식은 아닌 것 같고요. 수감실을 찾아간다면 조사 형식의 어떤 청문회니까 들어가서 직접 묻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 청문회 형식을 빌어서 말이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출석하지 않고 있는 그 증인들이죠. 증인들은 그 십적 압박 상당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나오지 않은 이유가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라든지 최순실의 경우 말이죠. 심신이 피폐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교도소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거동에는 불편이 없다. 그다음에 몸도 특별히 그렇게 아픈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회 쪽에서 볼 때는 특검에는 나와서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공판 의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도 나왔었고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검찰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또 이제 공판 준비기라든지 법원에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라면 청문회는 이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게 하고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국회에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청문회에 이 국민들 앞에 서서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신의 어떤 법률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유무죄를 다루는 곳은 등장을 하겠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하는 청문회에서는 얼굴을 보일 수 없다. 이게 상당히 국회 모욕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최순실 쪽에서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라든지 내지는 특검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이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청문회에 나와야 국민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망신을 당한다든지 내지는 혹시 말을 하다가 그 수사라든지 재판에 불리한 어떤 것이 이제 드러날까봐 이제 우려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온 나라가 자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탄핵 정국으로 가고 있고 또 이제 국정농단이다, 헌정문란이다, 그리고 촛불 광장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나와서 있는 대로 자신이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아니면 자신이 억울한 것이 있다면 그런 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제 이걸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까도 이제 그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라도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서 고발해서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조사위원들도 상당히 격앙된 그런 어떤 의사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생중계로 지금 청문회 현장을 다시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지금 어디죠? 3층 회의실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구치소에서 열리는 19년 만에 다시 열리고 있는 청문회. 지금 현장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한 움직임은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 수감 시설 안까지 들어가서 어떤 청문회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게 공개가 된다면 YTN에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국조특위 역시 쉽게 청문회장을 떠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외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글쎄요, 7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서 불렀었거든요. 근데 다 나오지 않았죠. 예. 동행명령제까지 발표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1월 15일까지가 청문회 기간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30일을 연장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지 않는다면 뭐 구치소까지 가서도 결국은 하지 못한다면 조사를 말이죠. 사실 방법이 여의치 않죠. 예. 다만 아까 이제 이 최순실 청문회 다음에 남부 구치소에 가서 안종범과 정우성의 경우에서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직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 1월 15일까지니까 더 한 번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최순실의 얘기를 듣는데 실패한다면 다시 또 이런 구치소 청문회를 여는 것은 별 의미는 없겠죠.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오전에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이어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 이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예, 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말 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을 의혹별로 나눠보면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된 장소, 그리고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과 관련된 장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 평창동에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반포동에 있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세종시에 있는 조 장관 집무실은 물론 기획조정실장과 콘텐츠정책관실, 예술정책관실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실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하고 또 문체부가 관리했다는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특검에 고발된 상태인데요.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들은 모두 문화예술인 관련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부서로 특검에서 이와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한 겁니다. 김 전 실장은 또 지난 2014년 당시 정관주 문체부 1차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종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고 최근에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청탁을 받고 특정 인사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에 앉히기 위해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에게 압박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일단 두 사람의 공통된 혐의인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또 이 문영표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기도 한데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합병 찬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데요. 당시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며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에 청와대 관계자인 보건복지 비서관 연루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인데요. 앞으로 뇌물 혐의 적용을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문 전 장관과 김 비서관 등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현희 기자가 지금 압수수색 과정을 정리해줬습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검의 움직임을 좀 보면은 수사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압수수색한 곳이 국민연금이었고요. 네. 그 이후로 압수수색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건가요? 예, 특검이 지금 정강석화와 같고 예. 그리고 아주 전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국민연금은 압수수색을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특검에서 다시 전격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나아가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자택까지 그리고 지금 문체부의 지금 집무실까지도 조인선 장관 말이죠.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특검에서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김종을 맨 먼저 불렀죠. 특검에서요. 이것은 최순실과 김기춘 그리고 김종 그리고 이제 문체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도 다 여기가 관계가 돼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특검에서 볼 때는 이 김기춘이 이 박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다시 최순실에게 전달되고 예. 다시 최순실은 또 김종을 통해서 김기춘에게 김기춘은 또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이 매개 과정에 김종이 있다고 보는 거고 예. 김기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 국민연금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네. 여기에 이 김종이라든지 김기춘이 여기에 이제 압력을 가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승마협회와 삼성과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연계가 되거든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렇죠. 아니면 제3자 예.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다. 예. 이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문체부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지금 압수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 관계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 김종과 김기춘을 통해서 이 문화계의 전체적인 어떤 그 국정농단 예.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합병 과정을 통해서 문체부 관련해서 뭐 김종 차관이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 블랙리스트가 포함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네. 국민연금을 통해서 삼성 합병 과정을 지원했고 이것을 통해서 삼성한테 특혜를 줬다. 이거 뇌물죄로 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합쳐서 위로 올라가 보면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혐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예. 그 박헌영 전 과장이죠. 예. 얘기하기를 최순실은 박 대통령과 하나의 몸통이다. 그래서 김기춘마저도 최순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네. 식의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김기춘과 최순실은 하나의 서로의 영역을 가지고 서로 침범하지 않으려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순실의 그 의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김기춘마저도 사실은 최순실의 지시를 받는 아니면 간접적으로 어떤 그 김종을 통해서라든지 예. 이런 어떤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가 2015년 7월에 이제 합병이 결의가 됩니다. 네. 그리고 2015년 8월에 이 코레스포츠라고 하는 최순실의 이 회사와 독일에 있는 회사와 그리고 이 삼성 간의 컨설팅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컨설팅 경력이 전혀 없는 회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이 코레스포츠 나중에 비덱스포츠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80억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죠. 예. 이 관계는 뭐냐면 결국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얘기는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그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이 이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 압력이 가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반대로 이 최순실이라든지 김종을 통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네. 이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는 특혜를 줘야 되고요. 예. 또 한쪽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기금운용본부장이라든가 그 위에는 물론 최순실과 김기춘, 김종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압력이 가해져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이제 또
이 지금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삼성을 통해서 최순실 또는 김종 여기를 통해서 부정한 청탁이 갔겠죠.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가고 특혜가 있었다면 이것이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결국은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와 김기춘과 예. 조윤선과 예. 이런 데를 모두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고리를 밝혀내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 네. 이름만 들어봤다라고 청문회장에서 모든 국민들이 봤습니다. 지금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자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압수물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 고리가 밝혀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여기서 상당한 어떤 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압수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전체적인 중요한 것이 과연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노예한 분이기 때문에 다 빼돌리고 뭐 껍데기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압수를 통해서 몇 가지 지금 의미 있는 것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라든지 내지는 여러 사람의 진술이라든지 김기춘 전 실장과 이 김종 관계, 사실은 이 김종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을 먼저 부른 것이거든요. 예. 사실 김종이 뭐라고 말했냐면 원래 차은택이 가보라고 해서 사실은 공관에 갔더니 청와대 공관에 갔더니 거기에 김종이 와 있었다. 네네. 김기춘을 만나러 갔더니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기춘과 김종은 알고 있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차은택으로 하여금 김기춘 거기 가보라고 한 사람이 최순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살피면 최순실과 김기춘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최순실과 다음에 김장자, 우병우 이 네. 관계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또 지금 우병우가 사실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것도 네. 어떤 김장자의 추천, 최순실의 추천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법조계 후배인 우병우를 김기춘이가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요. 네. 또 그 관계가 있는 김장자나 최순실 이런 사람들을 김기춘이가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네네. 그 조금 전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방록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물은 될 수가 있지만 증언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어느 정도 그 법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건가요? 그것이 이제 그 증거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예. 증명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은 원래는 증거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김영한 전 수석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썼다, 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특별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특신 상태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작성자가 돌아가셔서 사망해서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어떤 예. 증거에 의해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증명력도 하나하나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청문회장 조금씩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김성태 위원장이 조금 전 곧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특조위원들이 들어왔군요. 지금 박범계 의원입니다. 야당 간사인데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된 사이에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완영 간사가 지금 불참했기 때문에 지금 박범계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정회된 후에 소개가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촬영 문제가 이제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예.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들만 들어가고 촬영 기자라든지 촬영 기자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국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이제 어느 방송사가 들어가고 어느 신문사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정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조위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다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당에도 야당에서 누가 몇 명이 들어갈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몇 가지 질문을 어떤 식으로 물을 거냐.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뭐 의자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예. 한다면은 그 수감방에 들어가서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다음에 촬영을 하는 가운데 최순실이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그 최순실에게 이 교도소 측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국회 측에서 얘기를 한다. 협조하겠느냐. 이런 것을 물었을 겁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새누리 민주 3명씩 예. 총 8명이 이제 방문하기로 했네요. 예. 근데 저런 문제를 정해야 되겠죠. 예. 지금 속개가 된 것 같습니다.